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템플 그랜드의 동물 행동학 두 번째 시간, 동물은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두뇌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아시다시피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파충류 양서류의 뇌가 있는데 이건 가장 안쪽에 있는 뇌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가 각각 따로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점점 바깥쪽으로 중뇌, 그 다음에 되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피질, 즉 대뇌피질은 인간이 가장 발달한 그런 두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는 복합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좋으면서도 싫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제 상황을 언어하고 객관화하고, 이런 것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낌이라고 하는 것 중에 동물이 인간과 좀 다르게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각이죠. 그런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아마도 사냥하는 동물이고 포식 동물이다 보니까 사냥하는 대상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이제 청각이 발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찾고 혹은 다른 돌고래들과 교신하기 위해서 초음파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죠. 초음파는 사실 뇌 그 머리 위쪽에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는 사실 오일 덩어리예요. 기름 덩어리인데 여기서 나가는 초음파가 서로 교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초저음파라는 게 있어요. 초저음파는 어디서 나가냐면, 인간은 느낄 수 없는 건데 그 발바닥에 보면요, 마이스너 소체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마이스너 소체는 일종의 말단 감각 수용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닥에 놓여 있고, 이 바닥을 통해서 다른 코끼리와 이제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요, 구세계 영장류와 신세계 영장류가 있어요. 근데 구세계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뭐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동물들이고요. 신세계 영장류는 꼬리가 길고 되게 작은 원숭이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구세계 영장류는 삼색각이고요. 신세계 영장류는 이색각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이 시각이 발달해 나가면서 짝을 찾기 위해서 페로몬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찾잖아요, 짝을. 그래서 이제 시각을 통해서, 시각이 발달하면서 다른 감각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템플 그랜딩이 굉장히 나쁜 사례로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사실 모든 인간과 동물은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자연스러운 경우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아마도 모든 실험실에서 마우스들을 번식시키고 교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이쪽 실험실과 이쪽 실험실에서 이제 똑같은 마우스를 계속 번식을 시켰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양쪽 실험실에서 마우스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런 걸 봤더니, 이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예를 들어 이제 무는 마우스가 생기면 이 마우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마우스는 교배를 시키지 않은 거고, 이쪽 연구실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제 계속 번식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서로 성격이 다른 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의 예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어미 돼지들을 이제 키우는 농장이에요. 근데 원래는 다 같은 엄마 돼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쪽 농장의 돼지와 이쪽 농장의 돼지의 성격이 되게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지나를 봤더니, 한쪽 농장에 있는 그 돼지 저울이 약간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돼지들이
조금이라도 예민한 돼지는 그 불안한 저울 위해서 이상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농장의 사람은 그런 돼지들은 전부 다 교배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농장에 이제 그 돼지들의 성격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교배가 이루어지고 번식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기간 내에 어떤 단일 형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육종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사례는 뭐가 있냐면 그 강간하는 수탉입니다. 그러니까 강간하는 수탉들이 사실은 동물도 자연스럽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교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암탉들을 막 쪄서 강제로 강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사람들이 닭을 예를 들어 이제 가슴살이 엄청 크게 발달하는 닭이라던가 알을 많이 낳는 닭이라던가 이런 걸 단기간 내에 얻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교배를 해서 이렇게 육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성숙 기간이 닭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훨씬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색다른 닭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신경학적인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들 중에서 하얀색 피부를 가진 동물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비노라고 하죠. 그 알비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자연적으로 보면 알비노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연적으로 오래 살지도 못해요. 하지만 일부러 하얀색 피부를 가진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털이 하얀색인 동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극곰이나 그 늑대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북극곰은 털이 하얀색이고요. 피부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푸른 눈이라던가 이런 걸 가진 동물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례인데요. 또 얼룩말이 한쪽 눈은 푸른색인데 한쪽 눈은 갈색 눈인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얼룩말이 굉장히 신경학적 문제를 막 일으키곤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템플 그랜드는 가장 나쁜 사례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사례를 이제 개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개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콜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둥이가 뾰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둥이가 뾰족한 개를 얻기 위해서 주둥이가 뾰족한 개들을 계속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둥이가 뾰족한 콜리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둥이가 뾰족해지는 과정에서 뇌가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들은 사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 혈통 개들을 번식시키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찰해야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순종, 혈통 개를 얻기 위해서 주인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개들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순종, 혈통 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형질만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유전적 단일화된 혹은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된 개들을 교배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개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들은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산 주인의 경우에는 이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들과 또 교배를 시키고 또 문제 있는 개들을 계속 낳게 하는데 문제는 잡종견이라고 하는 개들의 경우에는 주인이 잘 안 참는 거죠.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잘 버리고 그래서 보호소에서 많이 죽기 때문에 사실 잡종견이 더 건강한 개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개들이 이제 번식돼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개들이 대대로 번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점에 대해서 깊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햄플그랜든이 가장 우려하는 종 중에 하나가 레브리도 레트리버예요. 근데 이 개가 왜 이상하다라고 느끼냐면 너무 좋은 개인 거예요. 성격도 좋고 참을성도 많고 그런데 템플그랜드는 그런 동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너무 좋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 유전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이제 성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레브레도 레트리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요. 레브레도 레트리버는 원래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키웠던 개였나봐요. 그래서 이런 개는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을 주면 거의 미친 듯이 먹는 거죠. 그런 과식하는 습관을 가진 종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홀스타인 종이 있습니다. 홀스타인 종은 그 우유를 만들어내는 젖소예요. 그런데 이제 우유 생산을 많게 하기 위해서 많이 먹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일 수는 없으니까 씹는 장난감을 주는 것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인간과 동물의 이제 감정의 어떤 차이와 그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보면요. 사실은 1차 감정, 그러니까 동물은 1차 감정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좀 더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분리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죄스러움이라던가 부끄러움이라던가 이런 거는 인간한테만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인데,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1차 감정이 발전한 거라고 해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1차 감정이 왜 어떤 데서 이게 발전한 거냐면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죠. 분리불안이 뭐 죄스러움, 부끄러움 막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발전시킨다라는 건데, 결국엔 분리불안은 혼자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고통,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에게서 어떤 그런 복합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 먹이를 쫓는 욕구, 공포, 호기심, 흥미, 기대감 이런 게 있고, 사회적인 감정으로 보면 성적 욕망, 그 다음에 분리불안, 우정, 사랑, 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탐색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탐색 행동이 있지만 동물들도 굉장히 강렬한 호기심과 기대감에 의해서 탐색 행동을 하는 두뇌 탐색 회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양한 놀이를 찾기도 하고 짝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물과 사람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놀이를 찾고 짝을 찾고 뭐 즐거움을 찾고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을 찾는데, 사람들은 다른 문화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뭐 혹은 뭐 교회를 가거나 이런 좀 성격이 다른 것 뿐이지, 결국에는 탐색 회로를 통해서 탐색 행동을 한다는 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의 친구, 사랑, 뭐 고통 이런 거를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동물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번식 행동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동물도 친구가 필요한데 이런 사례가 있대요. 어떤 농장주가 돼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의심이 가는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을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돼지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금방 찾을 수 있었대요. 어떻게 금방 찾을 수 있었냐면 안 깨워주는 거예요. 그 돼지의 무리가 새롭게 들어온 돼지를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돼지들이 도축장에 가면 다른 농장에서 온 돼지를 막 배척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돼지나 소나 양도 모두 무리를 지어서 살아간다.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말은 다른 말과 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축사에 가서 보면 떨어져 있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 행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이제 성호르몬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랑의 호르몬,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재밌는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엄마가 새끼를 불만할 때 나온대요. 두뇌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죠. 그다음 이제 바소프레신은 교미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옥시토신은 모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수치가 높을 거고 개한테도 굉장히 수치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소프레신이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동시에 공격성, 수컷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들쥐를 연구하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그 들쥐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어떤 구성원 내에서 수컷에게서 바소프레신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컷의 공격성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공격성은 나의 아이와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옥시토신이 없으면요, 이거 안 나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배우자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일처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통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고통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피오이드계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은 일종의 두뇌로인데요. 이게 이제 엔트로핀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 두뇌 시스템을 오피오이드계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험에 보면 우리 그 아편 중독 치료제 중에 날트렉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아편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 환자에게 이런 걸 치료하는 거는 이 그 감각 중추인 그 엔트로핀을 차단시키는 건데, 엔트로핀을 차단시키면 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오피오이드 작용이 차단이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용이 차단이 되면 우울해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다른 동료와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피오이드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자극적인 중추가 자극이 돼서 뭔가 즐거움을 자꾸 찾는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상호작용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환자들이 항상 혼자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동물을 약간 거칠게 다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스토스테론은 이게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올라가면 옥시토신의 수치가 낮아진대요. 그래서 동물을 거칠게 다루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고, 결국에는 그 인간과 동물이 어떤 자기의 무리나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잘 조절되고 나타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의 여러 가지 감각, 뭐 두뇌, 감정,
뭐 이런 이야기들, 정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이런 게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동물들에게 방어 기제가 없다는, 죄송합니다. 고양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템플그랜드에 직접 경험했던 건데요. 노축장에 갔는데 어디가 되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 괜찮아요, 이렇게 막 부정을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직관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거 알긴 아는데, 방어 기제, 즉 이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한 나의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어디 가서 이거 되게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 다 부정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바뀌긴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동물에게 없는 거죠.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방어 기제가 없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막 함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놀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에게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모든 동물들에게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노는 건 노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그 다음 아이들도 이제 뭐 3살, 5살 이럴 때 많이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두뇌의 진화라는 거는 이게 활동량을 늘려서 그러니까 소뇌는 운동을 결정하는 뇌죠. 그래서 소뇌가 발달하는 때 제대로 두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왜 3개월부터 뭐 5개월 이 정도까지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이때 제대로 놀지 못하면 뇌가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의 어떤 부분이 결국에는 감정적인 부분, 신경학적인 부분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놀이가 아닌 거고, 단순히 그냥 놀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동물이 두뇌가 적절하게 잘 발달이 돼서 그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동물의 감정 이야기 잠깐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물의 공격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